안녕하세요. 흘러가는 일상에서 외를 달고 사는 감시자들의 본격 이의제기 토크쇼.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해드립니다. 감히 시선을 보태는 저희는 감시자들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미연이고요. 그리고 제 왼쪽은 젠투 다코입니다. 네, 오늘은 고통 다루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최근 시청역에서 되게 끔찍한 일이 있었죠. 그 역주행 사고가 나서 시민 9명이 사망했는데요. 혹시 그 CCTV 영상 보셨나요? 차가 순식간에 가드레일을 덮치는 게 저는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문제는 이 영상을 편집해서 내보낸 언론사도 있었고 원본 그대로 내보낸 언론사도 있었다는 건데요. 그 댓글 반응을 보니까 너무 잔인하다. 이거 컷 편집 안 해도 되는 거냐. 이런 댓글 반응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원본을 내보낸 언론사의 뉴스를 보면서 이태원 참사 때가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당시에 되게 끔찍한 현장을 여과 없이 인터넷에 올린 시민분들이 많았잖아요. 저도 이제 이태원 참사 이렇게 쳐서 그 영상을 보게 된 기억이 있는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훨씬 더 생생하게 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고통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흡수할지 고민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저는 감시자분들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혹시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완전 민감한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질문을 듣고 내가 좀 그렇지 않은 편인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근데 제가 뭘 보면서 울거나 힘들어한 적이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민감하니까 아예 그걸 피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미연이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시청역 사고도 그렇고 이태원 때도 저는 그 사고 영상 하나도 안 봤거든요. 조금 이제 내리다 보면은 보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0.1초 만에 바로 넘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너무 민감하니까 그걸 보면 제가 그걸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좀 피해 온 것 같아요. 네. 저도 젠투처럼 저도 진짜 민감한데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시각적인 것에는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어떤 것들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괜찮아지지 않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2022년에는 이태원 참사 때문에 그해 가을은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공부가 사실 매일 신문을 읽는 게 저희가 할 일이잖아요. 그쵸. 근데 왜 내 공부는 이런 걸까? 나는 도저히 힘들어서 신문 못 읽겠는데 안 보고 싶고 이 사람들, 이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나한테 너무 괴롭게 다가오는데 읽어야만 한다는 게 약간 원망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미연은 좀 어떤 편이에요?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공감을 되게 잘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그 해운대라는 영화 아시죠? 네네. 그거 5번 봤는데 5번 다 봤거든요. 5번이나 봤어요? 네, 너무 슬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월호 때만 해도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떤 사건 사고를 접하면 빡침이 들었는데 그리고 그 화로 통해서 내가 뭔가 해봐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요새는 빡침보다는 그 슬픔이랑 무기력함 이런 게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그 감각 때문에 더 화보다는 혹은 뭐 분노나 아니면 지금 당장 뭘 해봐야겠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우울함이 좀 찾아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감각 때문인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감각을 느끼신 적 있는지 그리고 깨부수려고 노력한 적은 없는지 좀 궁금해요.
근데 이게 정말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을 계속 접하면 진짜 무기력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감각일 때도 있지만 그냥 그거 자체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느낌도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세월호 때도 그런 유족들의 편지나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 상황에 있는 것처럼 너무 생생하게 자꾸 상상을 하게 되고 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무기력해졌던 것도 있고, 그리고 미연이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땐 좀 진짜 글을 막 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는 거? 근데 저는 사실 요즘은 점점 그냥 회피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대학교 1학년 이럴 때는 그런 안 좋은 뭔가 사회 사건 사고가 있을 때 그거에 진짜 분노를 해서 시위 현장에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그럴 때 저는 오히려 뭔가 제가 더 작고 좀 미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진짜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뭔가 좀 더 무기력해졌던 것 같고, 그래도 뭔가 이거를 좀 깨부수려는 노력을 해보자면 저는 좀 상관없는 진짜 희망차고 좀 밝고 따뜻한 그런 얘기들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무기력은, 저도 무기력함을 많이 느꼈었는데, 저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음에서 오는 것보다 그냥 이 폭력의 주체가 사회라고 느껴질 때 되게 이거는 어떻게 단순하게 쉽게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이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무기력함?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 거지 같은 나라에 버려지다니. 그런 생각? 그래서 저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마다 그냥 울었던 것 같아요. 울면서 분노를 미연처럼 다지기도 하고, 그리고 일기도 쓰고 뭐 블로그에 기록해 놓기도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든 물리적으로 하다못해 눈물방울로라도 뭔가를 좀 표출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미연도 혹시 뭐 방법이 있나요? 우리 셋 다 블로그를 하잖아요. 네. 블로그 서로 이웃 사이인데 생각보다 블로그가 이 감정이 나만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를 알려주는 것 같거든요. 뭐 취준 때문에 힘들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 사고를 보고 너무 무기력해졌을 때 그거를 올리면 그거에 동조해주는 반응을 보면서 이게 나만의 감정이 아니고 같이 다룰 때 좀 더 잘 다룰 수 있는 감정인데 왜 혼자서 삭히려고 했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감정의 기본은 꺼내놓는 것 같은데 그 꺼내놓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저는 뭔가 그렇게 꺼내놓으면은 제가 말했던 거랑 비슷하게 한 번 더 확 오는 느낌은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나? 맞아. 좀 바뀌면 좋겠다라는 게 강하게 드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게 없어서 뭔가 한 번 더 무기력함이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제가 발화했을 때 아니면 막 글을 열심히 쓰고 나서 그 욕구가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저도 좀 비슷하게 무기력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여기서 멈추는데 나의 행동은 변화는 더 이어가지지 않는데 뭘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 저는 회피를 많이 하는데 막 넷플릭스에서 컨텐츠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럴 때 진짜 말랑말랑하고 연성 주제, 로맨스 이런 것만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타인의 고통을 다룰지 혹은 접할지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언론사는 또 저희가 다 언론사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언론사는 혹은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김인정 작가의 고통 구경하는 사회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책 진짜 소름 돋더라고요. 언론사가 어떻게 이제 타인의 고통이나 소수자의 고통을 좀 성의 없이 재현하는지 지적하는 책이거든요. 뭐 이를테면은 우리 좀 흔하게 떠올릴 수 있는 사례가
여름철만 되면은 혹은 폭우가 되면은 쪽방촌 찾아가서 기사 르포 쓰는 거. 근데 그게 매년 반복되고 사실상 변하는 게 없는데 똑같은 주제로 기사화하는 거를 지적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언론사가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경쟁 때문에 계속해서 타인의 아픔을 기사화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미연 얘기에서 저도 생각을 한 게, 뭔가 좀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언론의 기사들이 진짜로, 우리 할 일 하고 있다. 우리 언론으로서 할 일 하고 있다. 딱 이렇게 보여주는 식에 그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근데 저는 제가 이 책을 읽지 않아서 이 맥락을 잘 모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물론 이렇게 그때마다 변하는 것도 없는데 가서 취재하고 오면 끝.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가시화 시켜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이게 좀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게끔 지속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취재 과정에서의 진심? 미연이 얘기했던 그런 책 내용처럼 그냥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가서 우리 취재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진짜 뭔가 공감하고 알려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진심이 좀 담겨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젠투가 말한 그 진심이 되게 핵심적인 것 같은데 그 영국 비평가 올리비아 랭이 쓴 이상한 날씨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나는 목격자가 되어주는 행위가 사랑의 행위라고 생각한다. 근데 저는 이게 특히 참사나 재난 같은 사고를 다룰 때 언론이 해야 하는 역할이 뭔지에 대해 좀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이 처음에 가서 그런 고통받은 사람의 목격자가 되어주고 또 그걸 보도해서 더 많은 목격자들을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 우리처럼 저희는 누군가 고통받는 뉴스를 봤을 때 같이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함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이런 보도를 한다 하는 태도나 마음가짐이 우선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저도 언론도 물론 진심으로 이렇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취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언론 보도 이후에 좀 다른 시민이나 정부나 다른 사람들의 노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한번 보도하고 끝나지 않도록 계속 관심 가져주고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좀 움직일 수 있는 시민들 그리고 정부가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언론의 역할이 해결보다는 해결일 수도 있겠지만 목격자가 될 수도 있다. 혹은 이런 좀 복잡 다양한 언론의 역할을 짚은 대화인 것 같아서 저는 좀 좋았는데요. 그러면은 감시자들이 생각했을 때 고통을 되게 잘 다뤘다라는 기사가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해졌어요. 저는 사실 고통이라는 게 좀 반복될 때가 많잖아요. 날씨에 따라서 아니면 계층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장애 유무에 따라서 비슷한 고통을 매년 받을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은 다른 계층의 사람 혹은 다른 처지의 사람이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잘 보여주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최근에 동아일보의 히어로 콘텐츠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트랩 시리즈 다들 보셨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체에 걸리게 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파탄 나는지를 좀 스토리텔링을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피해자에게 감정을 이입하게 되고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상황을 이해하게 돼서 되게 필력이 좋은 기사구나 이렇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젠투나 바코는 읽었던 기사 중에 그런 기사가 있을까요? 이게 미연이 얘기해준 그 트랩 시리즈 얘기를 들으면서도 느낀 건
정말 공감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진심 담긴 기사인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저는 이제 독자의 공감 말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 취재 과정에서의 기자의 진심을 생각해봤을 때 그 한겨레가 작년에 보도했던 그 씻을 권리 기획이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청소노동자랑 중증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씻고 있는지, 이 씻을 권리를 우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잘 누리고 있는지를 이제 취재했던 기획인데요. 이거를 제가 이 취재 배경을 기자가 설명한 거를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일단 이걸 취재하게 된 배경도 우리가 너무 씻는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비장애인 관점에서 이걸 권리로 체감해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정말 기자 본인이 체감하는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직접 이렇게 씻겨보는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걸 취재할 때에 있어서도 이걸 하나하나 엄청 생생하게 전하는 데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취재할 때 사실 이게 씻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취재에 응한다는 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신경을 썼대요. 그래서 질문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게 취재원들한테 상처를 주진 않을지를 생각을 하면서 말투나 표정까지도 신경을 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씻을 권리 기획이 이 배경을 알고 나서 더 좋았고 진짜 이렇게 고통을 공감을 하면서 취재를 하고 공감을 할 수 있게 다룬 기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집 가는 길에 읽어봐야겠어요. 저도요. 근데 이 배경을 꼭 읽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재작년 10월에 그 SPC 계열 평택 공장에서 끼임 사고 있었잖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 10월이 유독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고들이 많았어서. 근데 그 사고가 있고 한동안은 언론에서 이런 뭐 노동자 얘기도 많이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를 한창 하다가 당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었는데 그 1주기 때 한겨레에서 그 피해자 어머니가 인터뷰를 하면서 딸한테 쓴 편지를 공개했거든요. 네, 오는 길에 그거 읽어봤는데 오면서 그래서 또 울었어요. 근데 그 편지가 중요한 이유가 아까 젠투가 말한 것처럼 그런 내용이 써 있었거든요. 왜 아직도 이런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지 엄마는 정말 모르겠어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게 결국에는 진짜 고통을 어떤 방식으로 다뤄야 이게 의미가 있을지 잘 생각하면서 쓴 기사라고 생각을 해요. 한겨레가 뭔가 고통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관점의 기사를 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당사자가 아니면 느끼지 못할 법들을 되게 미묘하게 포착하는 것 같은데 저도 두 분 얘기 들으니까 또 그 케이스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 2022년 10월인가 이제 인하대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네. 이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 언론 보도가 모두 헤드라인에 불필요하게 피해자 여성의 이제 옷차림을 문제 네. 삼는 맞아요. 그런 기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나체였다, 알몸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한겨레 측에서 그거를 반성하는 사과의 칼럼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보면서 만약에 내가 피해자의 유가족이거나 피해자 당사자였다면 사실 옷차림과 성폭행 사건은 정말 무관한 일인데 그렇죠. 그거를 굳이 보도해야 하나 뭐 이런 언론사 내부의 관성이 정말 문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걸 반성하는 칼럼을 써줘서 좀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관성인 것 같아요. 네. 계속 어떻게든 시선을 끄는 기사 제목 그리고 또 사실
그렇게 피해자의 옷차림을 탓하는 게 굉장히 오래 굳어져 왔기 때문에 진짜 네. 관성적으로 그 말을 썼던 것 같은데 진짜 그걸 반성하고 좀 공감하고 고통을 좀 잘 다루려고 하는 게 진짜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관성하니까 좀 생각났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언론사 내부의 관성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새는 중앙과 지역을 다루는 관성이 좀 심하다고 느껴지거든요. 특히 잼버리 사건 때나 아니면은 폭우 이런 것도 서울 수도권 위주로 다루는 게 과연 내가 지방이나 지역 사람인데 뉴스를 틀었는데 우리 지역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공감이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맞아요. 그런 관성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관성들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냥 국민들의 삶이나 뭐 진짜 중요한 뉴스를 다루는데 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있을까요? 근데 저도 미연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서울 수도권과 지역을 나누는 그 차이를 두는 그 관성이 사실 아직까지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이제 충북이나 그쪽에 가뭄이 되게 심했었는데 언론에서 진짜 거의 안 다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서울로 가뭄이 이제 퍼지니까 그제서야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직도 계속 진짜 관성처럼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폭우도 뭐 폭우로 인해서 이재민 된 사람들 지역에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는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다가 갑자기 강남이 물에 잠기니까 그때부터 맞아. 막 보도가 쏟아졌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저는 근데 이런 언론의 관성이 언론만의 문제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아무튼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어떤 편견이 반영된 결과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 얼마 전에 교제폭력으로 있었던 사고에서 뭐 가해자가 의대생이었다? 수능 만점자였다? 근데 사실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맞아. 근데 그런 거를 사회가 좋아하고 우리가 열광을 하니까 언론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헤드라인에 애초에 딱 걸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그때 한겨레가 그 대학생 그 사망했을 때 그렇게 반성하는 그 관성을 깬 게 정말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 한겨레가 그 칼럼 쓴 것도 제 기억으로 젠더데스크 부장이었나 쓴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걸 두는 게 그래서 중요하지 않나. 맞아요. 특히 누군가의 고통을 다룰 때는 그런 노력이 필수적으로 개입되어야 하는데 안 그러고 있죠. 맞아요. 고통 데스크 이렇게 만들어보면 저희가 좋은데요? 해볼까요? 지금까지는 고통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혹은 기존 언론사가 어떤 방식으로 고통을 다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하는지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감이나 고통을 느끼는 그런 능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그 유지 기법도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유지. 근데 사실 유지는 진짜 계속 이런 고통에 힘들더라도 이걸 마주보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약간 요즘 회피를 하고 있지만 근데 그렇게 힘들어도 제 그런 민감성을 잃고 싶진 않거든요. 오히려 좀 지켜나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불필요하게 그렇게 뭔가 자극적인 영상이나 그런 표현들은 보지 않더라도 그게 너무 좀 저한테 힘드니까 보지 않더라도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는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게 어떻게 하면 또 그런 공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젠투랑 같은 맥락에서
예전에 제가 여기서 그런 말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가을을 굉장히 많이 타서 힘들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평생 가을을 탔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평생 타인의 고통에 무감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저도 그래서 그런 제 이런 민감성? 어떤 공감 능력을 잃고 싶진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살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이 내가 어떤 곳에서 살고 싶은지에 대한 마음도 반영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쉽게 죽지 않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계속 화가 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나. 근데 바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감 능력과 민감성을 갖는 게 사회를 변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걸 잃지 않고 계속 누군가는 여기에 공감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거를 동력으로 삼아서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로 바꾸는 거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바꾸고 싶다는 마음을 버리면 사실 이런 기사를 봐도 무감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죠. 그게 또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니까. 미연은 혹시 뭐 이걸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 게 있나요? 근데 저도 뭔가 획기적인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넷플릭스에서 가끔 연성 주제로 회피하고 이제 좀 힘들면 잠깐 핸드폰 꺼놓고 이러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인생에서 이제 가장 재밌게 읽었던 책을 꼽아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을 정말 좋아해요. 근데 이 책이 이제 사회과학 얘기를 좀 진화랑 같이 풀어서 한 책이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뭐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동물 같은 경우는 홍채가 되게 크잖아요. 네. 그 흰자가 거의 없고 다 검정색이죠. 근데 우리는 흰자가 되게 많잖아요. 그게 인간은 필연적으로 타인의 얼굴을 보자마자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게 진화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동물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게 홍채가 생긴 건데 이게 인간과 다른 종의 차이다라고 하면서 인간에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을 다정함으로 꼽았어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인간의 가장 큰 무기가 연대와 소통 능력, 공감인데 이거를 우리 스스로 저버리려고 하는 거는 조금 바보 같은 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데요? 맞아요. 너무 좋은데요? 근데 저 그 책 되게 좋아하는 게 사진들이 몇 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 책에 그 고릴라랑 대비되는 되게 다정하고 낯선 이도 환대해주는 그런 유인원 종이 있었는데 보바였나? 근데 까먹었어요. 그 사진이 나오는데 진짜 귀여워요. 얼굴부터 나 다정한 동물이야 하고 써있어서 가끔 그 펼쳐보고 기분 좋아져요. 평생 귀여운 것만 보고 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귀여운 것만 보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 연대하고 사랑하기만 하면서.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강아지들만 사는 나라. 근데 저 우스갯소리인데 얼마 전에 잡코리아 열어가지고 도저히 취업이 안 되니까 그쪽을 찾아본 적이 있어요. 반려동물 쪽으로. 어떤 직업이 있어요? 이거 약간 얘기가 좀 딴 데로 새는 것 같긴 한데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를 좀 찾아봤어요. 뭔가 제가 계속해서 마음을 주면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근데 또 그쪽이 레드오션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계속 마음을 주면서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저도 뭔가 뭐 일을 이렇게 기자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계속 이렇게 민감하고 진짜 제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일을 계속 하고 싶거든요. 맞아요. 지금까지 네 우리가 어떻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을지 좀 얘기를 해본 것 같은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는 반대로 우리 스스로의 고통은 세상에 어떻게 알려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보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청자가 돼서 타인의 고통을 듣는 것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타인의 고통을 마주하는 것보다 내 고통을 마주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제 고통을 다른 사람 거를 그렇게 한 만큼 잘 들여다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고통이 뭔지도 지금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그래요. 그리고 들여다보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맞아요. 그 분해하고 해부하는 그 과정 자체가 힘드니까 저도 많이 피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제가 느끼는 고통을 누군가에게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짐을 지워주는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누군가 당연히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그러니까 응당 위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근데 네. 위로를 하려면은 어떤 말을 할지 고민을 해야 하고 그렇게 고민하는 그 과정 자체를 누군가에게 지워주기 싫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피하는 게 오히려 안 건강하다는 걸 저도 아는데 되게 힘들어요. 제대로 꺼내보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뭐 친구나 가족이 힘들다고 할 때 물론 그 힘든 게 뭐 오늘 공부하느라 힘들어 이런 거면 조금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막 마음에 있는 무언가를 꺼내놓을 때 저도 바코랑 비슷하게 제 스스로의 무언가를 꺼내놓으면 상대방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작 제가 다른 사람의 힘듦을 들을 때 그게 버겁다고 느낀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추측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또 그래요. 사실 진짜 아끼는 사람들이 나한테 고통을 털어놨을 때는 오히려 그걸 뭔가 공감하고 뭔가 덜어주려고 하는데 그게 절대 버겁지 않거든요. 짐처럼 느껴지지 않고.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뭔가 다른 사람한테 온전히 내가 이렇게 느끼는 만큼 그런 고통이나 슬픔을 얘기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괜히 그런 것도 있어요. 뭔가 내가 힘든 걸 이만큼 얘기할 때 진짜 그 내가 느끼는 만큼 얘기하지 않고 그냥 사실 안 괜찮은데 얘기해놓고 근데 뭐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죠. 맞아. 저도 그래요. 방어막 하나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고통스러워도 약간 우리 스스로 들여다보는 게 진짜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거를 약간 세상에 알린다기보다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하는 게 좀 현명한 방법일지를 생각해 볼까요? 저는 이 방법이 되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그냥 단순히 매번 늘어놓기만 하면은 타인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지라도 저 스스로 제가 나 너무 징징대나? 이런 생각 들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뭔가 저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안타까운 게 왜 이렇게 타인의 감정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에 이렇게 신경 쓰는지 하거든요. 저도 완전 그런 성격이에요. 저도 제가 조금이라도 말이 늘어지면 그냥 커트하고 뭔가 상대방한테 바통을 터치해서 그냥 상대방이 말하게 하고 이 대화에서 상대방이 더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느끼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이제 뭔가 안 그래도 되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약간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과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면 미연이 말해준 걸로 약간 현명한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는 조금 덜 타인의 감정을 신경 쓰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요? 물론 진짜 대책 없이 힘들어 그거 말고 좀 내가 할 말은 하되 너무 이제 신경 쓰지 않는 거 오히려 그러면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한 번씩 네. 지금 뱉어볼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직 안 돼요? 안 돼. 이러다 눈물바다 된다고요. 해볼까요, 그러면? 해볼까요? 이것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니까. 맞아요. 이러고 한 5분 동안 정말 아무 말도 안 한다.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뭐를 말해야 될지도 좀 모르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 저도, 너무 많고. 맞아, 너무 많아. 많아서 문제예요. 저는 그게 있어요. 저는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좀 하루의 주되거든요. 그러니까 죄책감? 네. 제가 지금 따로 알바를 하고 있지 않고 부모님의 용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더 아끼고 싶고 소비도 덜 하고 싶은데 제 생각보다 소비를 많이 하게 됐을 때 너무 그게 좀 괴롭고 뭐 필기에 떨어지면 제가 용돈을 받는 대로의 가치를 못하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식충이가 된 것 같은 그 느낌이 그 뉴스에서 이번에 노는 청년들이 되게 많다 이런 거 보면서도 난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본가에서 서울로 다시 올라왔는데 본가에서 서울 올라오는 KTX 안에서 엄마의 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엄마가 너는 존재만으로 나한테 힘이 되니까 그 존재 이상의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 너무 나를 막 나한테 그렇게 갚으려고 하지 마. 넌 이미 다 갚았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약간 너무 울면서 나왔거든요. 근데 너무 힘이 되는 말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취준생이니까 당연히 뭔가 내 존재 이상의 해야 할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빨리 이루어야 할 것 같고 이루지 못하면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되고 이런 그 무한 굴레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 오늘 나는 잘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네 이렇게 느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저도 갑자기 위로받았어요. 그니까요. 진짜 위로가 된다. 근데 저도 이제 생각이 난 게 근데 이게 우리가 다 약간 비슷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재작년인가? 학교에서 이제 상담받고 그럴 때 계속 얘기를 하다가 진짜 마주했던 저의 이제 가장 두려움? 그게 저도 비슷한 게 약간 쓸모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도 뭔가 내가 재미가 없는 것 같다거나 내가 의미 있는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으면은 굉장히 막 버려질 것 같고. 어떡해. 약간 그런 거? 근데 지금은 또 약간 그런 취직 관련해서 좀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진짜 지금 뭔가 쓸모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 하는 것들이 다 쓸모가 있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저희 다 비슷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했을 때 제가 느끼는 고통의 제일 큰 원인이 저도 죄책감인데 저는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보다도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 그러니까 사회에서 1인분의 인간이 되지 못했다는 것에서 오는 그 죄책감. 한창 돈 벌 나이에 돈 벌지 못하고 있다는 것. 괜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뭐 일하는 것만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젊음을 지금 낭비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마냥 소모되고 있고 아무것도 되지 못한 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일기를 쓰다가 문득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때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어떤 책의 문장이 내 청춘이 지나가는 거를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겠다? 이런 식의 문장이었는데 그때 저는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난 아직 어리지만 지금부터 이렇게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겠어 하는 생각이었는데 항상 이렇게 젊음을 꿰뚫는 사람이고 싶었는데 일기를 쓰면서 16살에 저한테 너무 미안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아, 미안해. 나는 네가 그토록 되고 싶지 않던 사람으로 살고 있어. 이런 일기를 썼는데 그 감정이 제 고통의 주된 이유인 것 같아요. 뭐 의도치 않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제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거? 그게 좀 제일 괴로워요. 이게 뭔가 저희 다 공통적으로 어쨌든 지금 우리의 이 순간순간이 의미가 없을까봐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되게 본질적인 고민인가 봐요. 사실 저는 막 타인을 보면서 저 사람 쓸모가 있는 인간, 없는 인간 이렇게 재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왜 스스로한테는 그러고 있는지 그러게요. 그러게요. 이게 그래서 그 말이 맞나 봐요. 나를 타인 보듯이 봐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건가 봐요. 너무 어려워요. 사실 바코도 다른 사람이 바코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잘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굳이 뭐 돈 버는 것만이 의미 있는 일은 아니라고 얘기해주겠죠? 맞아요. 근데 그걸 정말 스스로한테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쓸모. 한번 쓸모에 대해서 다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 좋은데요? 좋은데요? 우리의 쓸모를 찾아서. 네, 그럼 여기까지 한번 고통에서 이제 쓸모 얘기까지 나오는데 오늘은 이렇게 고통 다루기를 한번 감시해봤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혼자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팍팍한 현실 때문에 타인의 고통에 마음을 다해서 공감하기란 쉽지 않아 보여요. 당장 내 인생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을 하다 보면 남한테 시선을 돌리는 행위 자체가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타인의 인정과 따뜻함을 갈구하잖아요. 공감을 원한다면 먼저 공감할 용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하는 감시자들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